네, 안녕하세요. 막 도라산역에서 돌아온 이재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선발대 다녀온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비례대표 의원이다가 얼마 전부터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을 맡게 돼서 경기도당 소속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님이 김경엽 위원장님인데 남북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위원장님 되시고 함께하는 행사를 도라산역을 방문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남북 정상회담이 잡힌 거예요. 그분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래서 꼭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드리는 구호를 열심히 외치고 기원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부랴부랴 오느라고 비 맞고 왔는데 드라이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도 괜찮죠. 예, 예. 예? 예? 아니에요? 예.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도라산역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이런 흐름이 이제 곧 잡힐 것 같은 이 평화통일의 기운이 느껴져서 그런지 정말 뭉클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부터 희망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예.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내일을 얘기하는데 왜 발목 잡냐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죠? 적폐청산도 희망입니다. 적폐청산도 평화통일을 향한 한 발자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얼굴 보는데 머리가 좀 꼬불랑꼬불랑 하긴 하네요. 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박주민 의원 강의가 제일 재미있었다라는 아까 화장실을 나오면서 언뜻 좀 들었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박강훈 의원님한테 꼭 전해드릴게요. 꼭 전해드릴게요. 그분이 박강훈 의원님은 뭐 준비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PPT가 좋았다는데 PPT를 그렇게 준비하고도 재미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바꿔버리고서라도 재밌었다는 얘기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작심했어요. 예,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야말로 저랑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이슈를 같이 끌고 온 동지거든요. 근데 본인은 좋은 거 하더라고요. 강연이 뭐 정치 이런 거 하고 전 적폐청산인데 오늘도 여전한 사법적폐입니다. 오늘도 여전한 사법적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기사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나열이나 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일 가운데서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 마주하게 된 에피소드들 이런 거 한번 공유해 볼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라고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싸움꾼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 그리고 박주민 의원, 저,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그러니까 다들 적폐청산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이제 지겹다. 최순실 게이트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그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과거만 캐느라고 미래로 못 나가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미래로 나가기 위한 우리가 선 이 바닥, 썩은 자루를 드러내는 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워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워딩 자체가 주는 그런 좀 강구한 느낌 그 자체가 조금 그런 부담스러운 생각을 계속 가지시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워딩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하루하루의 뉴스를 보면 적폐라는 말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사법농단 하는데 상고법원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목숨 거냐 하는데 전 상고법원 뭐 그것도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욕망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든 할 수 있었던 그 조직은 상고법원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슈였어도 또 그런 식으로 딜을 하고 했을 거예요. 상고법원은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거죠. 그죠? 우리 적폐청산위에서는 그간에는 사법적폐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뭐 롯데월드 사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기록 적폐,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적어와서 또 여러분께 밝히기도 했었고요. 적폐청산위가 나서서 했던 국정원, 대표적으로 국정원, 경찰, 댓글을 달기 시작했던 게 국정원만은 아니었다. 기억하시죠? 온 국가 조직이 동원돼서 우리가 적폐라고 느끼고 이런 일이 가능했었나 싶었던 일들이 다 모든 국가 조직들이 동원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 여전히 감시를 하고 있어요. 적폐청산위가 지금은 이제 어찌되었건 대표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TF나 특위 같은 경우는 연속성 있게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멤버로 예를 들었던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고 저도 그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법적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적폐는 우리법연구회래요. 우리법연구회.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거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냥 좀 건강한 판사들의 모임? 진보 판사들의 모임? 어떤 게 진보인데요? 어떤 게 진보일까요? 네.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게 진보 보수를 학문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결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긴 하겠지만 흔히 진보 보수라는 이야기로 우리법 연구회를 보는데 우리법 연구회는요 헌법의 틀,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만 보고 형법만 보고 상법만 보면 안 보이는 틀은 헌법의 틀에서 보면은 해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부법에만 이렇게 몰입하지 말고 헌법적 틀에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도 운영해보자 하는 고민들을 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사법제도와 관련된 논의도 하고 그러니까 딱 판사님들 진짜 학구적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연판장을 돌리는데 앞서서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자체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법연구회를 흡사 민판연이라고 있어요. 민사판례연구회. 진짜 공부하는 모임 같잖아요, 그거는. 민사판례연구회.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판연은 뭐냐면 처음에 가입 조건은 서울법대, 그 다음에 소년등과, 그 다음에 여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을 초임판사로 해야 돼요. 연수원에서 성적 제일 좋은 사람부터 서울중앙지법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거예요. 어떤 모임이 되겠어요?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건 자체를 그렇게 달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성한테도 열었다. 그 다음에 비서울대나 서울중앙지법 초임판사 아니라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승태가 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잘 나가는 대법원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데가 민판연이에요. 그런 게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문제 있는 법조계의 하나인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얘기해요. 그 국제인권법 학회는 법관의 한 25%, 30%가 가입돼 있어요. 법관의 25%, 30%.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멤버보다 민판연 멤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진짜 학술 연구 모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잡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관 청문회나 대법원장 청문회 가면은 계속 민판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민판연이 우리법 연구회하고 거의 등가화되면서 민판연 출신이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조계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최소한의 중립을 지키면서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선의의 법관들도 여전히 있고 민판연처럼 희귀한 조직 하나회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법조계 내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는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양승태 체제에서는 소위 민판연으로 분류되는 그런 류의 법관들이 사법부 내에서의
엘리트 조직들 기득권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분출된 게 바로 이 사법농단 사례였어요. 뭐 기사 보면 다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의 충성을 맹세하듯이 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협조를 해온 사례가 이겁니다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위안부 사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예민하게 느꼈던 아빠와 관련된 긴급조치 사례. 그죠? 그리고 우리 KTX.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진짜 사회적 이슈가, 사회적 이목이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찝찝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계획 문건이다.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있냐. 그 판사가, 자기가 다른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양승태의 그 문건에 의한 실행을 통해서 압박을 받아서 그 판단을 했다는 증거 있니? 증거 있냐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법조인들 대개의 경우도 뭐 당연히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할 테지만 증거라는 건 직접 증거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뭐 그렇게 해서 압박하는 비디오가 있다든지 뭐 압박하는 문자가 있다든지 압박하는 이메일이 뭐 드러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 안에 몇 번의 컨택이 있는 이제 연락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은 우린 추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입증된 수준이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사법부는 건강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평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각되고 있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계속 기각되고 있는 영장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표시는 평판사들은 내고 있거든요. 사법부 전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게 저희가 대법관 청문회하고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등등 하면서 자꾸 저쪽에서 문제 삼는 뭐 어떤 판사나 에피소드들을 막 올려놔요. 근데 묘하게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가 되게 민망한 게 그러면은 또 봐라 민주당의 어떤 의원하고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정말 자랑스러운 나의 동기들이에요. 연수원 동기인데 박주민 의원하고 제가 연수원 동기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사법연수원 35기 동기인데 연수원은 보통 60명 정도가 한 반으로 돼 있어요. 한 반인데 되게 웃긴 게 초등학생들처럼 지정석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같이 들으니까 얼마나 끈끈해지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걸 좀 배우는, 억지로 강요당하는 때로는 그런 끈끈함이 좀 있는데 다른 반 친구들하고는 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박주민 의원하고 저하고는 다른 반 친구인데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연수원에서 이제 술 마신 것에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 공부 진짜 열심히 하다가 가끔씩 술 마시잖아요. 성인이니까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마신 것의 한 8, 90%는 정말 박주민 의원하고 마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인권법 학회라고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 문제, 교도소 인권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뭐 통일 문제는 뭐 통일법 학회라고 따로 있긴 했지만 역시 포함해서 진보적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하는 그 친구들 그룹이 있었는데 학회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멤버들 중에 한 3분의 1은 판사가 되고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검사가 돼 있고 또 나머지 한 3분의 1은 저와 박주민 의원처럼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내가 그 직역에서 그러니까 우린 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변호사하면서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됐는지 내가 판사하면서 정말 내가 꿈꿨던 연수원에서 꿈꿨던 그런 판사가 되어가는지 또는 내가 검사하고 있는데 정말 권력의 시종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검사가 돼 있는지를 그 갈등의 얘기를 막 1년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풀어요. 그랬던 멤버들 중에 판사인 친구들의 이름이 자유한국당이 막 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에 막 뜨는 거예요. 뜨끔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수원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들을 이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풀어내고 있구나. 한 번도 목소리 크게 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기 조직 안에서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국제인권법 학회 그 연구 모임을 좌파들의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낙인 찍던 당시에 거기에 항거했던 분도 또 우리 국제인권법 학회 분이고, 자기가 법원 행정처에 발령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자기한테 누군가를 사찰한다든지 뭐 이런 부당한 어떤 업무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밝혀내고 본인이 사표까지 쓰면서 그걸 밝혀낸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도 국제인권법 학회예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판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 그 커뮤니티 운영자로 또 문제를 삼았던 홍모 판사님도 또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 함께했던 그 학회 친구였고, 그렇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거론한데 우리가 함께 8, 90%를 연수원 시절 8, 90%를 함께 술 마셨던 그 친구들이 딱 나열이 돼 있었어요. 같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법관이라고 해서 또는 검사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친구들은 건강하게 자신의 조직에서 자기가 해야 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인데, 어떤 연수 생활을 보냈냐면 연수원에 같은 반 친구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법률가가 될 것 같아? 너는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어서 사법시험을 봤니? 이런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넌 뭐가 되고 싶니? 해서 나는 꿈은 변호사였거든요. 저는 변호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우리 중에 판사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엘리트 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나는 판사가 못 돼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는 거고, 다들 판사 원하는 거 아니야? 성적에 맞춰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변호사였어요. 지금 국회의원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변호사였어요. 사건을 보면은 여기서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을까? 의뢰인이 가져오는 사건 이외의 사건도 막 관심을 가지고 보고,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뭐 토론회도 해보고, 또 방송 인터뷰도 하고 등등, 뭐 때로는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재정하고 판사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에 맞는 친구들이 있고 이재정하고 검사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저도 상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도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연수원에서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이 저기 호수공원에 있을 때 연수원을 다녔는데, 지금도 호수공원에 있잖아요. 서초동에 있다가 이사를 했잖아요. 기숙사 시설이 굉장히 좋고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호수공원 뷰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기숙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희망 직역에 변호사를 적었어요. 특별 상담을 받았어요. 너는 왜 기숙사에 들어오려고 해? 변호사 지원하면서. 변호사 지원하면 기숙사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아니 왜 일찍 네 인생을 포기하냐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꿈이었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민변 변호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민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인생을 포기하냐요. 그게 바로 그때 사법연수원의 교수님 몇몇의 선입견인 거죠. 판사, 검사, 변호사였던 거죠. 저는 이런 이제 엘리터리즘, 사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 위주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지향들 뭐 등등 이런 식의 우파들도 있지만, 사법적폐의 대단한 한 기둥을 차지하는 것은 그런 선민사상 엘리트리즘에 기인한다고 봐요. 그분들이 보면 죄 짓고 오는 사람들, 물론 나쁜 사람들이죠. 피해자 있어요. 그러면은 엄벌을 가해야 되는 경우 맞아요. 그렇지만 그 배경이 된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그래도 박주민 의원하고 술 한 번 먹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나열됐던 우리 판사 친구들처럼 내가 어떤 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성적 밑으로 떨어지면 판사가 못 돼. 그리고 어지간하면 나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임 판사로 갈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쉽게 그 엘리티즘에 빠져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허무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뭐 꼴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류의 정치적 역량을 보이는 자기 욕망체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그 시스템 안에서 단선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교수님을 욕보이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익명으로 하면 본인만 아실 거예요. 본인만 아시는데 연수원 있을 때 아름다운 가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하셨던 건데 옥스팜 보고 와서 지역사회와 어쨌든 좀 접목을 시킨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셨던 건데 아름다운 가게가 기업별로 이렇게 막 흥행이 되고 붐이 되고 있었어요. 기업에서도 하고 뭐 어떤 학교에서도 하고 연수원에서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일산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함께 그런 행사를 제가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 걸 보고 교수님이 저를 또 특별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연수원도 공무원 사회고 이게 되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대기업에서도 막 하고 있고 아름다운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기여도 할 수 있고요. 연수원생이면은 사회적 책임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못해요? 그랬더니 너 이거 누가 시작한 건 줄 알아? 예? 박원순 변호사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너 자꾸 이러고 다니면 너도 박원순 변호사 같은 사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전 정말 발톱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인식은 그거였던 거예요. 너 이런 거 하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박원순 변호사 같은 사람 돼. 이게 십수년 전에 이제 판사, 검사 하고 계시던 교수님들의 인식 수준이었던 거죠. 지금쯤은 그분들도 변하셨겠죠. 훌륭한 정치인 또 우리 지역의 또 대표가 돼서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처럼 그 사법연수원이라는 그 폐쇄적 공간에서의 인식은 우리 법조사회에서의 폐쇄적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비단 판사만이 아니죠. 법조 3윤 이게 바로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남이가예요. 법조 3윤. 법조는 세 바퀴로 굴러간다. 이게 뭐냐면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야. 우린 다르지 않아. 우린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스쿨제가 도입이 되면서는 조금 달라졌잖아요. 변호사를 기본 전제로 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검사 또는 판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같은 동질의 교육을 받다가 성적순으로 판사 가고 검사 가고 변호사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법조 3류는 우리가 남이가를 끈끈하게 가르쳐서 결국은 나는 판사 안 해봤고 나는 검사 안 해봤지만 안 해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으로 굽게 돼요.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법조 3류를 위해서 총대를 괜히 막 매게 돼요. 그런 묘한 교육이 연수원이라는 데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아니 변호사 할 사람한테 왜 교육을 시켜줘. 연수원 돈 내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면 연수원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정말 해방시켜주세요였거든요. 뭐 돈 내고 연수원 교육 받는 것도 싫다라고 얘기했던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수원이라는 2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저는 길들여지는 것을 배웠거든요. 우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인데요. 그 집회에도 나가면 안 돼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 그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이래요. 아니요? 그건 법적이에요. 헌법적 문제거든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법적인 논의를 치열하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법을 각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거는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관심 가지면 안 돼. 이랬던 사법연수원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로스쿨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많은 공부량 때문에 법률가로서의 소양의 한 축인 이제 소위 말하는 법조 윤리 제대로 된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윤리를 고민할 시간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 시장에서 정말 변호사 시장 역시도 88만 세대가 있거든요. 그런 경쟁 가운데서
그들은 과연 사회적 책무를 느낄 수 있을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제 뭐 주제를 벗어난 듯 아니면 주제인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법농단에 대한 뭐 케이스에 대한 얘기, 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고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영장 기각률이 어떻고 그 얘기는 이제 지겹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비단 양승태 사법부가 아니라 지금 역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양승태가 사라진 마당에야도 비단 법원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이런 엘리트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적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늘어봤던 그런 사고의 한 단락을 보여드렸어요. 이 중에 혹시 로스쿨 계신 분 있으신가요? 로스쿨 지망하시는 분. 있으시고요. 네. 한번 꼭 그래봐요. 지금도 물론 이제 로스쿨 안에도, 인권법 학회. 딱 똑같은 이름의 어떤 학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로스쿨 우리 반 동료한테, 너는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 비웃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너는 판사가 되고 싶어? 어떤 판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얘가 미쳤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볼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자격증과 무기를 가지는 그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영혼 없는 판사, 아니 욕망만 가득 찬 판사들의 적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로스쿨 가면 그냥 이상하다 보더라도 계속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나는 이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검사가 되고 싶은데 너는 어떤 판사가 되고 싶어?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제도는 달라졌지만 다를 것 없는 우리 법조계가 조금 더 고민하며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법적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요. 저는 이와 맞물려서 제가 적폐청산이나 또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깝했던 또 다른 적폐에 대해서 얘기를 안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적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난 적폐가 뭘까요? 또 다른 적폐. 되게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 있는데 광범위하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딱 묶을 수 있는 적폐. 예? 맞아요. 맞아요. 관료. 관료 개개인은 성실해요. 정말 묵묵히 자신의 일을 오랜 시간 해내고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분이고 각각의 영역에서 정말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온 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관료의 저항이라는 게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를 관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얘기하고 장하성 실장님과의 갈등선을 막 붙이잖아요. 그렇게 한 명으로 대변되는 게 그게 관료 아니에요. 관료적 마인드다 그건 되게 유치한 분류예요. 그게 아니라 관료라는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로 답습되어 오는 거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바로 장이에요.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더 큰 틀의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장하성이 오라, 우리 부총리가 오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넌 누구 편이야? 넌 누가 맞다고 봐? 그러면 장하성 실장님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우리 부총리님은 그럼 경실 곧 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이겠네?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총리님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기재 관료로서 이거온 그런 노하우와 전문성은 정말 우리 당에서 또는 우리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훌륭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관료 문제라고 하면은 그 부총리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저는 행정안전부, 행자부에도 있어요. 경찰에도 있어요. 경찰 그냥 권력작용을 하는 그 권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료 집단으로서의 경찰. 검경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 복지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료 집단의 저항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고,
반드시 완수돼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더 많아요. 그건 정말 MB하고 싸울 때랑 최순실하고 싸울 때 이상으로 힘들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한 놈만 솎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놈이 또 안 보여요. 한두 놈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라도 해서 날려버리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간 지탱해온 그 어떤 묘한 저항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더디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대통령님이냐? 잘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지지층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어떤 정책들이 한꺼번에 풀어지지 않는 면도 있어요. 뭐 국회, 우리 대통령님 열심히 하는데 왜 국회는 아무 일 안 하냐 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그 저항에는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그런 관료의 메커니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안고 가기도 하면서 때로는 분명히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면서 가야 되는 게 지금 10년 동안 보수 정권에 의해서 망가진 이 대한민국을 되세워야 하는 우리들의 남겨진 과제예요. 그리고 이제 여당 된 지 한 1년 남짓 됐는데요. 여당 국회의원 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저는. 야당 국회의원 때 제가 안전행정위원이면서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하기 힘든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어요. 뭐 하다못해 사소한 집회 상황이 있다. 경찰청장 전화하잖아요. 바로 받아요. 네네네네. 전화는 받아요. 전화는 받아요. 그리고 전화가 끝이에요. 내가 전화하면 받아요. 근데 내가 외로워서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늘 그런 식이에요. 집회에서도 더 진행이 안 돼요. 막 자꾸 인권 침해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서울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요. 바로 전화를 받아요. 예, 의원님. 전화는 받아요. 그냥 전화 받아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당이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역시 전화 받아요. 그 다음에 뭐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아니까 인권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미안하지만 우리 경찰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우리가 다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안전을 일단 먼저 지킵시다. 집시 참여자들의 인권을 먼저 지킵시다. 라는 정도의 어떤 가치의 이동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해오던 방식의 경찰의 어떤 틀, 그게 쉽게 깨지진 않아요. 그걸 제도로 또 도입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차라리 간단해요. 그게 아니라 그 조직의 반대는 정말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이 학교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오래간 숙성되고 고민의 깊이도 남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보는 방식으로 대통령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은 안 해. 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뽑아줬는데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런 개혁적인 과제에 성과를 못 내. 온당한 비판이고 하실 수 있는 비판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싸움에 어느 전선에 내가 힘을 보태면 이 깔딱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적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수사로, 법정에서 판결로 하루아침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법적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양승태, 임종원 각각이 처벌받는 것, 책임을 지는 것,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걸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적폐청산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적폐청산은 이 구조가 만들어낸 적폐청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일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 조직을 돌아보는 일 하나하나가 적폐청산인 거예요. 근데 말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막 진짜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혁명기에 단두대에서 누군가를 처형하는 그런 장면들만 떠올리면서 이 적폐청산을 두려워하는 또는 지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프레임 자체로 적폐청산은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던져놔서
없던 피로감도 생기는 거죠. 그 프레임 때문에 만들어진 게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은 두리뭉술하게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정말 제가 어느 상임위에 있든 또는 제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누군가하고 싸우든 간에 설명을 할게요. 이재정 의원이 뭐 이런데 왜 저 입장은 저렇지? 할 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표 하나가 부족해서 이러면 단순해요. 그게 아니라 넘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이제 국민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은 설명할 의무가 있겠죠. 오늘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하나 이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슈를 넘어설 수 없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게요. 일례로 그렇게 진보적 이슈가 아니지만 소방관 국가직화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넣었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소방청 독립은 했고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국가직화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관은 국가공무원 아니었어? 예, 공무원 아니었어요. 소수의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다수의 지방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방 재정에 따라서 처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흔히 충청도 그때 제천 사고 기억하시죠? 제천이랑 서초에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초기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방 여건이 달라요. 일단은 넓은 도로. 제천의 상황과 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제천 상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생명을 우리가 보내야 했던 거라 대기억하기도 송구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그 야당 의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제 화재를 피해서 벽에 매달려 계신 분, 그분을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지? 매트리스를 준비하느라고 다른 공간에 있는 분 수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매트리스에 하느라고 여기 수색을 못했어? 하시는 거예요. 수색 못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매트리스도 깔고 수색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출동한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그랬더니 왜 이 사람은 무전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면 지휘를 전체 상황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는 충주에 있는 우리 국민들, 제천에 있는 국민들도 서울,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국민하고 똑같은 국민인 거예요. 그 목숨값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안전은 국가가 형평성 있게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조금 충분히 보호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간의 안전은 조금 균등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저항은 뭔지 알아요? 저항.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할까? 지방의 소방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재정으로는 못했던 일을 국가가 해줄 수 있어서 지방의 소방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관할로 있을 때 심지어 이제 지방의 재산이 되고요. 기본적 인력 자체가 우리 지방 인력이 되는 거예요. 지방 공무원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이라고 또 지방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바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라는 이론이었어요. 지금도 그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게 정말 불가침의 그런 절대적 논리가 아니거든요. 성경 같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는 주민 의사결정을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국가가 우리가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지방자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명분이에요.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든 그런 분들의 또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걸 조율을 좀 하셨어요. 조율을 해서 우리의 안은 지휘 체계는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소속은 국가직으로 하자라는 약간 절충적인 상황에 타협을 하신 건데요. 대통령께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소방관이 저렇게 힘들게 근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위태로워지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는데 의외의 지점에 이런 저항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진보적 이슈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이해관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집단의 어떤 저항으로 정책들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개소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이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아주 훌륭한 분이 또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자랑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고 싶었어요. 누구냐면 그 소방관 국가직화 이벤트를 우리 방에서 시작하면서 그 밀가루를 뒤집었었거든요. 밀가루 뒤집어 쓰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뭐 이렇게 뭐 화이팅, 소방관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자꾸 릴레이식으로 퍼져가면서 한지민 씨도 했고요. 이승환 씨, 김재동 씨, 뭐 주진우 기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유지태 씨가 하고 정우성 씨가 한 거예요. 정우성 씨가. 김혜수 씨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수가 소위 레벨우가 되시는 분이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유명 탑 아이돌 그룹이 우리 방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도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레벨우의 분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막 됐어요. 굉장히 훌륭한 붐업이 된 거예요. 그 덕에 우리 잘 모르던 국민들도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이 어려운 말에 이해가 높아진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정우성 씨가 개업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정우성 씨, 우리 이제 여성 동지들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마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정우성 씨가 뭐 잘생겨서 좋고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잘생긴 배우다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면면이 훌륭하잖아요. 면면이 훌륭하고 무엇보다 저는 뭐 잘생긴 남자 다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하잖아요. 정우성 씨가 분진을 덮어 쓰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법안의 발의자는 제가 좋아하는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저는 정우성 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업한다, 이렇게 개소식을 한다, 축하를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지금 부산에서 촬영 중이신데, 그 촬영 현장에서 초췌한 얼굴로 자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의원님이 필요하신 시간이 오늘이라서 보내준다고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당대표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신경도 안 썼어요. 이거면 됐다. 이거면 응원이 된다. 때로는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쓰잖아요. 요새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또 SNS 한지는 이제 오래됐고 기본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정치인의 몫이에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면 뭐래요? 일 잘하는 국회의원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 물론이죠. 근데 성과는 있는데 누가 한 건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홍보도 필요해요. 왜?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아니요. 이걸 그분이 했구나 해서 그분이 지지를 받음으로 해서 그 정책이 또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 일을 홍보해내는 역량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홍보의 가운데 이렇게 정우성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줄 서주는 그런 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야, 그거 소방관 고 챌린지 그거 네가 한 줄 모르는 사람 많아. 그건 기억하는데 정우성이 밀가루 뒤집어 쓴 건 기억한다. 근데 이재정 의원이 시작한 건 몰라.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소방관 국가직화가 국민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 덕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우성 씨가 도와줘서 정말 다 훌륭하고 잘생긴 분들이네요. 도와줘서 이제 곧 정말 저는 제 임기 내에 해낼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곧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의원님들도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 절충점을 이제 어떻게 뭐 예산이라든지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해소하는지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만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제 20대 국회의원 내내 이것만 해도 제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적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의외의 정책들도
그런 난관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난관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또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혹시, 어쨌든 주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강의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저기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하셨죠? 제가 나이가 많이 돼서 애를 낳고 나니까 진짜 농담 아니에요. 애 낳고 나니까 깜빡깜빡해요. 진짜 분명히 방금 딱 손 드시자마자 어떤 분이 먼저 했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난데 까먹었어요. 자, 마이크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특별재판부 요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공소유지도 하지만 어쨌든 수사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네. 수사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간, 인력,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하잖아요. 근데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판이라는 게 이게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좀 국민 여론이 좀 이렇게 좀 분노를 자았던 점 중에 하나가 영장 기각이 90몇 % 됐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통상의 발부율이 네. 그 이상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 특별재판부가 재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영장 심사도 할 수 있는 게 입법으로 가능한지. 지금 이제 법률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박주민 의원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영장 전담 재판부도 특별재판부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존속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간을 강요해서 재판을 아주 정말 재판을 다 하기 어려운 정도, 불가능한 정도에 좁혀서는 안 되니까 방식은 두 가지겠죠. 그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던가 아니면은 충분히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최대치로 해서 존속기간을 정하든가. 그거는 기술적인 면인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야당은 아직도 동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양승태의 사법농단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정말 정말 이거 뭐라 그러지? 기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의 그 현장의 영상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보셨을 것 같은데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설계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담은 법안이 여러 가지 마련이 됐는데 국회 통과가 조금 묘연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특검 같은 경우는 지명을 야당이 하더라도 임명장 그러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 임명장을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지.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와 입정부가 네, 분리되어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든 가능해요. 뭐든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박주민 의원안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스킬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고민이 되고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예. 네, 뒤에 분. 예, 먼저 강의 정말 웃으면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방관은 국가직화를 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제를 조만간 도입을 하잖아요. 경찰관과 소방관의 이제 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서로 어긋나게 바뀌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김기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서 왜 비판받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분이 저희 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알고 있는데 당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당의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앞에 질문 그게 바로 이제 경찰은 지방자치와 발맞춰 가는데 왜 소방은 역행하느냐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공감하고 저도 이제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방과 관련해서는 소방은 지방자치사무다. 이게 뭐 행정교과서에는 굉장히 이제 막 당연한 명제인 것처럼 나오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스스로를 결정한다. 정치적인 결정,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대표는 우리가 뽑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치안, 우리의 문제, 우리만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법이 있다면 우리의 치안 문제든 우리의 경찰력은 우리가 또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그런 비슷한 틀에서 되는 거예요. 소방은 뭐냐면,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의 안전을 우리도 지켜드리겠습니다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좁은 땅에서는 미국의 한 주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땅에서는 재난이 예전처럼 빌딩 하나, 집 한 채만 불태우고 씌우는 화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복합 재난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경주에 무슨 리조트였나요? 사실상 경주지만 울산인가가 더 가까운 거기서 소방관들이 출동하면 되는데 이게 관할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쉬웠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와바리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묘하게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정작 기민한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청 독립이 되기 전에는 지휘체계도 굉장히 애매했었고, 지금 현재의 소방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현대적인 상황 자체가 자치에만 머무르기에는 어렵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제도인가를 고민을 할 때 각각 나눠볼 때 나머지 자치의 방향은 동의. 그러나 소방만큼은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으로 좀 비중을 균등하게 해서 또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때로는 서울 같은 곳에 좀 넉넉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가면서 그러니까 조정적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절대치라는 거는 가늠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서울 시민과 제주도민, 서울 시민과 충청북도민과는 균등해야 한다. 저는 그것은 결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그런 저항들이 많이 없고 많이 동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였죠? 김기영 판사님. 아마도 스스로 판사였던 분이라 그 재판부 자체가 그런 영장 기각률을 의도적으로 뭔가 범죄를 막아서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으셨죠. 저는 김기영 판사님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제가 명변호사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명변호사상을 받았는데 그 명변호사상을 받은 게 뭘로 받았냐면은 긴급조치 관련된 판결을 당시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에 맞추는 판결을 했죠. 그래서 국가가 배상하지 않는 각종 방법을 다 생각해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힌 것도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서 피해는 있다. 근데 피해 배상을 못 해준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흡사, 그 전에 인혁당 사건이나 이렇게 피해 배상을 받아갔던 분들을 흡사 국고를 도둑질해간 사람 취급하면서 그 일부 이제 보수 세력들은 그런 취급을 하면서 그런 판결들을 당연시 여기는 거죠. 몇십 년이 흘러도 몇백 년이 흘러도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그런 학살에 가까운 또는 살아있더라도 그 몇 대의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인간사를 연이어서 탄생시키고 여전히 아직도 그 고통 안에 있는 그분들의 아픔을 아직 나몰라라 한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국민은 동의하지 않아요. 바로 그 판결을 1심에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국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증명해. 이런 식으로 판결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대검구실에 두들겨 맞았는데 그 누군지 몰라. 그 수사관이 누군지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때렸다는 것을 입증할 만큼 난 진단서도 없어.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이 안 돼서 다들 기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긴급조치를 당시 헌법 그리고 지금 헌법으로 용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령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그 판결을 제가 1심에서 받아냈어요. 그 판결을 한 분이 바로 김기영 판사님이세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저는 명변호사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계기로 그분은 불이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법관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한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라고 양승태가 명령을 한 거예요. 문건에 드러나요. 문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판사를 징계할 방법이 없냐? 없다 하니까 빨리 어쨌든 제가 승소한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해라 해서 지침까지 바꿔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빨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린 이 판결을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도록 빨리 바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문건에 나와요. 그때 바로 그 불이익을 받았던 분이 김기영 판사님이에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분의 몇 가지 말씀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지금의 국민 전설을 좀 동떨어져서 이제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재판을 거래한 분은 아닌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앞으로 나는 옷을 벗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본인은 그 판결을 썼다.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 판결을 쓸 때. 그런 얘기를 이번에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어쨌든 사법농단의 가장 중심에 계신 용기 있는 자였고 또 피해자시기도 했던 분이니까 조금 긴 안목으로 저희 한번 지켜보고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김기영 판사님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사법부에서는 꽤나 권위 있는 직책을 맡게 되시는 거고 저도 명변호사상을 받았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사건의 피해자는 무학을 대물림하면서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 그게 가장 아픈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그래요? 네. 마이크 주시겠어요? 그 부득이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그 미쓰비시의 네. 아리랑 3호 반대 집회를 주도했었고요. 일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안산에서 봉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이제 북한 군도 가까이서 보고, 또 뭐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이제 산재로 돌아가셨어요. 예, 대학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뭐 불행한 일이 이제 그때 생겼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일 때문에 이제 학점도 좀 안 좋아요. 너무 그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집안도 어려워졌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가서 연구원, 이제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공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노동 현장에 그런 좀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법조인이 되려고 이제 방통대를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사법시험이 사라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노스쿨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제도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같이 계속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현 노스쿨 제도가 분명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적용을 못 받는 또 이런 상태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도를 설계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그 제도를 설계할 시점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게 제도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그러면 AB 시험이라든가 방통대 로스쿨을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어떻게 이제 사법시험에 관련된 이런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직역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뭐 행정사라든가. 아니요.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마디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민주당 분 중에, 이제 그 청년이 소속분 중에 손해사정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로는 법조인이 되고자 꿈을 꾸지만 참 어렵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취지를 네네네. 제가 알 것 같으니까. 예, 어떤 이야기인지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나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께서 어떻게 어느 생각하십니까? 제도든 절대 선은 없고 그 제도를 설계했을 때 당시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점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점검이 필요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 논의가 양쪽으로 이제 지금은 뭐 사실 존치는 아니지만 흡사 로스쿨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이야기를 할라치면 사시 존치론자냐라고 해버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대치 상황에서 로스쿨을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사실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적하신 바대로 로스쿨 취업률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로스쿨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다른 예, 또 스카이 학벌주의로 위주의, 그렇죠. 또 그대로 다른 학벌주의 유지되고. 구현이고 또 그리고, 예. 이제 어쨌든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뒷받침하는 것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의 고민과 그 지점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이제 저희도 있고 그 부분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이제 법사위 위원들뿐만 아니라고 언제 우리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에 나아갈 겁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사실 링컨 대통령도 사실은 아니면 우리 예. 마치시고 저한테 왜냐하면 아, 다른 예, 분들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니까요. 예. 예. 우리 팔찌 하고 계신 분.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네. 당의 입장이 보이지 않거나 박주민 형과 같은 몇몇 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승복했지만, 그러니까 후보 당시에 승복했지만 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대선 무효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그 5구 대선을 앞두고 그 4년여 동안 심의 한 번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리고 또 재심이 되게 됐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 세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이나 의원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일단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 발생 800여일이 지난 뒤에야 그 스텔라 데이지와 관련해서 심의 수색이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관료의 저항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해서 기다 아니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건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건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미 들은 바가 있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건의 원고 입장에 동의하고 아니고를 떠나서라도 심지어 그건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소송 자체가 여타의 고려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기를 소비하고 있는 거라면 국가에선 안 되겠죠. 챙겨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경 쓰신. 네.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해서 네, 네. 조금 들으시면 지루할 수 있는데 오늘 엘리트나 토론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 로스쿨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고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로스쿨 얘기하시면서 사법시험보다는 합격률이 높아지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취지 안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로스쿨 시험을 리트 시험을 꼭 봐야 되는데요. 10,000명을 이번에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90%가 이미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지방에 있는 로스쿨 사람들은 다시 서울의 하위 미니 로스쿨 가려고 다시 시험을 보고 미니 로스쿨의 사람들은 다시 서울에 있는 5대 로스쿨을 가려고 하고 연고대에 있는 분들은 서울대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10대 로펌에서는 서울대를 많이 뽑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1학년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시 재입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성적으로 로펌이 뽑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엘리트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저는 소외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의 도움을 그래도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방어막이라도 돼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려면 대형 로펌을 들어가라. 그리고 그 힘을 받아야 된다. 사법연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와야지 그 연줄이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법조인 쪽에서도 엘리트화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선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이제 뭐 로스쿨의 뭐 단순하게는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통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에는 우리는 어쨌든 자격을 갖춘 보다 많은 숫자의 법률가가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국민한테 조력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역시도 서열화시키고 결국은 예전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점들을 재답습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요. 정우성 씨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빨리 다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적폐청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본 것과 또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일제강점기의 충성스러운 관료는 그 일제 앞잡이였고 또 박정희 정권에서 충성스러운 관료는 독재 정권에 충성하였다는 것을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관료들과의 그런 문제, 갈등들은 그와 동일하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균형적인 발전이 분명히 그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좀 강력한 단어보다는 좀 더 지혜롭고 문화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운동이나 혹은 시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정권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민주당사뿐만이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김혜영 의원께서 최고위원이 되셨을 때 같이 응원을 하면서 정치 혐오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좀 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 그리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절대 공감이고 또 제가 경청한 것들을 더 고민을 넓혀봐야 될 어떤 과제도 던져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마 이건 이제 비공개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 그리고 김혜영 의원 그리고 소위 이제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노후되었지만 젊은 의원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것이 뭔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젊다는 게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젊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현실의 문제에 보다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작은 변화도 정말 잘 캐치해서 반영하는 감각적인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지점 맞아요. 당위만으로 안 되는 정말 절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치적 메시지를 공유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추상적으로 이제 수렴해서 그것들을 제도 안에 반영시키는 새로운 툴을 고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우리 젊은 이제 청년에 속하는 두 분이나 되셨는데 그 두 분의 관심이 또 그곳에 있어요.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청년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고 했고요. 박주민 의원은 교육과 소통 문제를 고민을 하기로 했어요. 또 우리 박주민 의원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관심이 딱 꽂히잖아요. 약간 천재과예요. 막 벌려요. 그래서 그분이 벌려놓으면은 또 우리 민주당은 또 조직적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의 고민과 또 청년 정치를 고민하는 김혜영 의원의 고민 그리고 뭘 하든 여전히 아직은 청년인 저와 또 몇몇 우리 당원 당규상 청년으로 돼 있는 45세 이하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같이 하기로 했고요. 박주민 의원이 저한테 왜 최고위원 되려고 했더니 한 말이 뭐냐면 뭔가 하고 싶은데 본인한테 당직을 안 줘서 그렇게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담 삼아 그럼 부대표 줬으면 안 나올 거냐고 원내 부대표 줬으면 안 나올 거냐고 했는데 정말 최고위원의 자리가 돼서 예전에는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이크 스피커로서만 사용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됐어요. 남인순 의원님은 남인순 의원님대로 어쨌든 민생 문제 그간의 을지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사회의 여러 저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인입해서라도 해보고 싶다 당해서 그러시고 서른 의원님 본인이 남북 문제 계속 관심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문제 제대로 당의 조직들을 활용해서 해보고 싶다 하셨고요. 박주민 의원 소통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몇몇 가지 당원 자발적인 밴드라든지 또는 SNS 빼놓고는 딱히 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도 몰라서도 못하고 더 노력하지 못해서 못하고 또 조직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고민하는 툴을 박주민 최고라는 상징으로 하게 됐고요. 또 그것이 청년하고 또 겹친 면이 있어서 두 분이 그 부분에는 합이 잘 맞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서 관련된 정치 메시지를 그냥 정치 메시지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설득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말 온기로 다가가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경청하면서 여쭙게요. 네. 네. 저기 카메라 앞에. 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우려하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셔서 참 좋게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 사법부나 법조계가 사실 한 사회에서 갖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든가 권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권한이 되게 중요하고 막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특정 그룹이 이제 법조계로 들어가는 그 채널로 더 편향 집중돼서 들어갈수록 이제 사회를 위한 그 법률 서비스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거의 질은
이제 공공의 안녕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우려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사법농단 케이스는 사실 되게 구체적인 케이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님 연수원 동기분들, 그분들은 사실 자정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본다면, 그럼 미래에도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법조계의 자정 능력만 믿고 가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법관 몇 명을 제가 나열했다고 해서 그 얘기 이꼬르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안에 내부의 개혁 의지가 있는 분들과 밖에 동인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는 취지고요. 제가 엊그저께 논평에서 탄 건 셀프 개혁 안 된다. 너희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논평을 했거든요. 어찌되었건 늘 그 갈등이 이렇게까지 분출되기 전까지는 내부의 자정작용으로 때로는 이제 뭐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미봉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은 외부에서 손을 대줘야 되고 그 수술대 위에서 의사가 되는 건 국민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내부의 자정작용을 거쳐서 끊임없이 자기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 기구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사법농단 케이스는 사실 되게 구체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되게 장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로스쿨 제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제, 사회 계층 이동이 점점 제한적인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특정 계층에서만 법조인이 되는 가능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장기적인 바탕에 있는 문제죠. 사실 사법농단은 되게 지금 특정 정권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 때, 그럼 거기서 그 관점에서의 그런 법관들이나 법조계가 되게 편향적인 판결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우려가 더 큰 거거든요, 사실. 그 우려는 늘 상존하죠. 그리고 그건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그러니까 권력 조직이면은 보다 더 큰 눈을 뜨고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조직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어느 제도든 선이 없고 어쨌든 이건 되게 철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진짜 사다리가 이제 점점 사라진 사회가 됐고 그 상황에서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기득권이라는 게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 방식으로 발현되는 자기 중심의 어떤 자기 욕구만 발현되는 그런 사건들은 앞으로도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혁명을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헌법 체제하에서 우리의 정당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깨어있자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을 이제는 겨우 그냥 이제 조금 정치에 코멘트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어지고 있어요. 그 고민이 그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의 주체들이 전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각 영역에 맞춤형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 안에서 정치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거간이 되는 게 바로 정당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한 그 정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러면은 왜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릴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은 굉장히 더 진보적인 어떤 정당에 제가 가겠다가 아니라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2012년도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을 맡으면서 정말 누구를 국민의 대표로 뽑을 건지를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정치가 필요한 거지?
비례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을 우위로 둘 때 나는 어떤 판단에 근거한 걸까? 그냥 얼굴 보고 느낌으로 아 그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전 정치적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정말 이슈를 보면서 이렇게 점점 자라난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정치 혐오,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정치를 통해서 정치 혐오를 걷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정치를 어느 날 당대표가 어떻게 비례대표 한번 해볼래요 해서 밤새 고민을 해봤는데 상고철회 끝에 나 이 나 진짜 정치 생각 없었는데 한 번만 해보려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정치 이제 그만하는 거. 정말 정치 훈련이 되고 정치하고 싶어요 라는 게 개인 욕망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정치하고 싶어요. 어떤 정치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의 전문성도 키우고 정치적 영향도 키우는 거를 우리 모두가 박수치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감시하면서 키워주는 거.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적폐청산 문제도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사실 우리 당원들 만나서 제가 되게 목말라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으세요.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사 실명 적어도 돼요? 네. 저는 국회의원 특권 좋아요. 근데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서 준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걸 개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은 각각 그 방향에 맞게 설계된 당초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조금 진짜 이제 생활에서의 어떤 특권 그런 거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어떤 화살의 방향이 어떤 방식이냐면 정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싫어서 그냥 국회의원 특권 내려줄 싫은데요. 불체포 특권. 아니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불체포 특권에 그렇게 동의 안 해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남용한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보고 언제 법관이 되라 그랬어요? 뭐 염동영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유무죄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검찰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수사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법기관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무죄될 가능성도 있잖아. 아니 그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표행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부결됐을 때도 제가 나가서 그럼 근데 그런 것 관련된 거는 발언을 할 기회가 안 주어져요. 당사자 외에는. 얘기를 할 걸 최소한 이제 우리 의총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유무죄를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도로 인한 어쨌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검찰의 수사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던진 표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유무죄 판단을 하듯이 너무 신중했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라고 자족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불체포 특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오랜 역사 안에서 주어졌던 거고 그렇게 국회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의회 정치를 축소시켜서 시민의 정치의 통로를 좁히는 방식으로 정치 축소를 바라는 세력들이 주동하는 것에는 전 동참할 수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죠? 예. 저는 정치가 그렇게 우리 일상 안에 있길 바라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치 일상 정치, 일상의 정치와 뭐 여러 가지 말인 생활 정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치적인 고민을 전 지역 당원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좀 반성할 부분도 많아요. 기존의 당원 구조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경험을 함께 한 게 지난 탄핵 때 그 집회에 함께 나가면서 지역 당원들하고 함께 하면서래요. 그 전에는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조직 그 자체 존립에 기반해서 이렇게 사교 모임 같은 느낌 또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어떤 모임. 근데 누구이기 이전에 우리는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고 정치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각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모범적인 사례가 많아요. 우리 진성준 의원님의 목민학교라든지 또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는 중구난방이라든지 등등 당원들과 함께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당원들도 아우르고 있고 그런 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지역구에서 그것들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정당이 기성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당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툴을 우리 중앙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 단위에서도 이제 곧 좀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예. 시간이 다 됐구나. 네. 진짜 막 이 말 저 말 늘어났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시민을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소통의 장이라는 게 여전히 고픈 정치인입니다. 그건 비단 저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당의 130명 의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테고요. 비단 이렇게 좁은 장소, 이렇게 한정된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의원님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하고 소통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진가를 알아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건지 발견하게 될 분들이 많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